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대건이라고 하고요. 오늘 테라폼 도입기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코드로 재정의했던 경험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저는 온라인에서는 주로 낙교시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발표 자료는 제가 스마트 스터디, 이전 직장이 돼버렸는데 스마트 스터디에서 SRE 팀에 있으면서 동료들과 같이 작업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오늘의 메인 주제는 저희가 AWS에서 프로덕션에서 운영하던 리소스를 테라폼으로 재정의했던 경험을 공유하려고 하고요. 그에 앞서서 테라폼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테라폼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테라폼의 컨셉이라고 할 수 있는 코드로서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무엇인지 또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프라스트럭처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테라폼이 어떤 역할을 할지 간략하게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테라폼 웹사이트에 가시면요, 이렇게 캐치프라이즈가 적혀 있는데 잠깐 읽어보면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코드로서 작성, 계획, 생성하는 도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as 코드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표현을 누군가 만든 건 아니고 하지만 최근에는 이 구문이 하나의 관용구로서 인프라스트럭처를 대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얘기하기에 앞서서 인프라스트럭처가 무엇인지를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게 리소스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물리적 환경에서는 뭐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서버 컴퓨터 하나하나가 리소스가 되는 거고, 그것들의 집합이 이제 하나의 인프라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최근에 클라우드로 넘어와서는 가상 컴퓨팅 자원이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을 해주는 매니지드 서비스 같은 것들이 각각의 리소스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의 집합이 하나의 인프라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로서의 인프라스트럭처 도구라는 것은 리소스를 코드로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와 인프라의 조합을 생각했을 때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서버에서 직접 실행되는 배치 파일을 서버 스크립팅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걸 사용하는 대신에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설정 관리 도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테라폼 같은 도구가 속해 있는 리소스 선언 도구가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버 스크립팅은 사실 오늘 얘기 주제는 아니고요. 네, 그건 빼놓고 좀 두 개에 집중해서 보면요. 표로 나눠보면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설정 관리 도구와 리소스 선언 도구는 관리 방법에 있어서 코드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대신에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설정 관리 도구는 서버의 상태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도구고, 리소스 선언 도구는 리소스들을 정의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정 관리 도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과거에는 대표적으로 루비를 기반으로 했던 셰프나 퍼핏이 많이 사용됐었고, 최근에는 이제 파이썬을 기반으로 하는 앤서블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잘들 아실 것 같지만 DSL 코드를 사용해서 서버의 상태를 정의하고 그 상태가 그대로 서버에 적용이 되도록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버 명령어보다 훨씬 추상화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 스크립팅은 보통 하나의 환경을 위해서 작성을 하지만 이런 도구를 사용을 하면은 다수의 서버와 다수의 환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서버 상태가 우리가 정의한 대로 보장이 되도록 역등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 툴 중에 하나가 이 셰프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이토 나오야시라는 분이 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요 책이 지금 부제가 작아서 잘 안 보일지도 모르는데 인프라스트럭처 자동화 프레임워크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원서를 보면은 원서의 부제가 인프라스트럭처 as 코드라고 되어 있어요. 요 얘기를 이분이 블로그에서 하신 적이 있거든요. 2013년 12월에 책을 쓰시고서 블로그에 이제 후기를 작성하면서 요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의 부제가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 툴도 아니고 프로비저닝 프레임워크도 아니고 오토메이티드 인프라스트럭처도 아닌 인프라스트럭처 as 코드로 정했다는 얘기를 아주 명시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블로그 글을 좋아하는 블로그 글 중에 하나인데, 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스크린샷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 스크린샷은 다들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게 GitHub의 화면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생각해 보면은 코드를 작성을 하고 Git에 커밋을 하고 GitHub에서 협업을 하죠. 그런데 인프라스트럭처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관리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프로세스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인프라스트럭처가 코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사실은 그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쉐프 저장소예요. 위에 보시면은 쉐프 리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풀 리퀘스트를 보내는데 지금 이 내용은 엔진X의 뭔가 설정을 바꾸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리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와서 코멘트를 달아주고요. 그리고 CI 빌드도 잘 돌아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하듯이 머지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가 코드가 되면 소프트웨어 개발처럼 소프트웨어 개발과 똑같은 방법으로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여기서 처음 배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었는데 계속 해보고 싶다고 느껴왔었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테라폼에서 처음 했던 거죠. 네, 테라폼이 속해 있는 부분은 이제 리소스 선언 도구인데요. 여기는 이제 서버 관리가 아닌 리소스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테라폼과 AWS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것들이 있고요. 여기도 역시 DSL 코드를 사용해서 리소스를 선언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다루는 것은 물리적인 장비는 대상이 아니고 클라우드에서 가상화된 리소스를 관리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점은 여기서 작성한 코드가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정의하는 아키텍처가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두 파트가 될 것 같은데 나누는 기준은 이제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 리소스 선언 도구들을 중심으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테라폼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테라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테라폼은 아까 소개에서 나왔듯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코드로서 작성하고 계획 생성하는 도구인데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테라폼은 이제 특히 베이그런트로 유명한 하시콥이라는 인프라스트럭처 도구 전문 회사에서 오픈소스로 개발한 도구고요. 현재 AWS와 GCP, 애저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뭐 중국의 알리바바도 지원을 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바이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GitHub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요.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CLI를 사용하고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하시면은 이런 도구들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의존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보통 EC2 인스턴스를 만들면 방화벽에 해당하는 시큐리티 그룹을 먼저 만들고 거기서 ID를 따서 인스턴스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테라폼에서는 그 ID 값이 확정되기 전에 두 개를 선언해 놓고서 의존 관계를 지정해 주면은 인스턴스를 테라폼이 알아서 어느 것이 먼저 필요한지를 정의하고서 차례대로 그 리소스들을 만들어 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라폼에서는 이제 HCL이라고 불리는 고유한 DS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HCL은 테라폼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HCL은 이름이 하시콥 컨피규레이션 랭귀지라는 언어고요. 하시콥에서 만든 설정 전용 DSL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데서는 사용되는 게 없는 것 같고 컨설이나 테라폼 같은 하시콥에서 만든 도구에서 지금은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이슨과 호환이 되고요. 내부적으로는 변수나 조건문, 인터폴레이션 같은 확장 문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HCL 코드인데요. 아마 직관적으로도 잘 이해가 되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은 리소스를 하나 만들겠다는 명령을 하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개의 스트링이 따라오는데 첫 번째 스트링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리소스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AWS 언더바가 어떤 프로바이더를 사용하는지 그런 프리픽스가 되고요. 인스턴스는 여기서는 EC2 인스턴스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리소스 이름이 오는데 이 이름은 테라폼 내부에서 참조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블록 안에는 이제 이 리소스의 어떤 특정한 속성들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ARMI를 지정하거나 인스턴스 타입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겠죠. 이 다음에 있는 값들은 고정된 값은 아니고 외부에서 가져오는 값을 인터폴레이션 한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테라폼을 사용하시면은 이 리소스를 계속해서 정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테라폼은 이제 크게 세 단계에 걸쳐서 워크플로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라이트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명령어로는 어플라이가 되는데 이걸 실행해서 리소스를 실제로 생성하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앞서서 봤던 HCL 코드로 리소스를 하나 정의해 본 거죠. 여기서 이제 베스천이라는 AWS 인스턴스를 하나 정의를 한 거고요. 그러면은 컨셉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왼쪽이 내가 로컬에서 작성한 TF 파일에서 이제 리소스가 한 개 정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이
실제 내 AWS 계정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파일에서만 쓴 거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AWS 계정은 텅 비어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테라폼 플랜이라는 명령을 실행시키면은 이제 여기에 하나 더 만들겠다. 요 두 개의 상태를 동기화시켜서 내가 AWS 계정에 인스턴스 하나 만들겠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테라폼이 이제 CLI로 동작을 하는데 이렇게 테라폼 플랜이라는 명령을 실행시키시면은 하나의 인스턴스를 만들겠다는 플랜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플라이를 하면은 이렇게 두 개가 같은 상태가 돼서 하나의 리소스가 생성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상태를 테라폼은 terraform.tfstate라는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create라는 명령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apply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tf 상태를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 적용을 하면은 그 상태가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계획이라고 하면은 방금 전에 보셨던 플랜 명령어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용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뭐 어플라이 명령어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태를 얘기하면은 tf state와 함께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뒤에 얘기를 듣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라폼 얘기는 사실 이게 전부고요. 여기서 오늘 할 얘기는 테라폼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튜토리얼 쓴 게 있어서 이 글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위에다가 그 주소를 하나 적어놨는데 저기 들어가시면은 오늘 발표 내용에 나오는 링크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AWS 리소스를 테라폼으로 정의했던 경험을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발표 내용은 이제 원한 삽질의 교훈이고 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싸님도 저랑 같은 팀이었는데 아싸님은 아마 아웃사이더님은 유명하시니까 다들 블로그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웃사이더님 같은 경우는 테라폼을 저희가 도입하기 전부터 테라폼 글을 써주셔서 굉장히 많은 글을 썼고요. 나머지 저희 팀원들도 이런 글들을 꾸준히 써와서 실제로 구글에서 테라폼 글을 검색을 하면 30개나 나오는데 저희가 한 70% 정도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뒤에서 이제 많은 구체적인 얘기는 위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얘기를 드렸고요. 위에서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요 위에 주소에 가시면은 오늘 이제 하는 구체적인 얘기는 거기에 다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작은 이제 2017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저희가 인프라스트럭처가 워낙 관리가 안 돼서 저희가 AWS 계속 써왔는데 이게 한 3년, 4년, 5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관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테라폼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실험적으로 테라폼 프로젝트를 이 시점쯤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소를 만들었고요. 테라폼을 사용하는 거를 테라포밍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테라폼을 사용하는 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리소스를 TF 파일로 만들고 새롭게 AWS나 뭐 다른 클라우드에 만드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사용했던 방법은 운영 중인 클라우드 자원을 테라폼으로 관리하도록 임포트를 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새로 만드는 것들은 또 테라폼 코드로 만들고요. 이 작업을 먼저 진행을 했는데 테라폼에 임포트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임포트라는 명령어를 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AWS상에 이미 존재하는 자원을 TF 스테이트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테라폼은 TF 스테이트에 있는 TF 스테이트에 있는 자원만을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테라폼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임포트 명령어는 TF 스테이트만 가져옵니다. TF 파일은 없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TF 파일이 로컬의 상태고 이 두 개를 동기화시키는데 로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AWS에다가 동기화를 시키거든요. 근데 지금 TF 파일이 비어 있잖아요. 그럼 임포트를 하고 나서 플랜이나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원래 있던 걸 지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문서에도 경고가 나와 있거든요. 이걸 이해하고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걸 사용하지 못했고 이거랑 비슷한 테라포밍이라는 이름을 가진 루비 라이브러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임포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쓰면은 TF나 TF 스테이트 파일까지 만들어서 이제 임포트를 해주고요. 조금 특이한 점은 리소스 타입별로 통째로 임포트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좀 까다롭긴 합니다. 그리고 모든 리소스 타입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으면은 지원하지 않는 것 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은 직접 정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이 프로젝트는 서드파티라서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임포트된 결과가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플랜을 계속 실행하면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수작업으로 보정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짜로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뭐 시큐리티 그룹이랑 인스턴스의 관계 같은 의존 관계는 전혀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불러온 다음에 다 직접 작업을 해야 합니다. 사용법은 간단한데요. 테라포밍이라는 걸 설치하고 명령어를 치고 불러오고 싶은 자원 타입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TF 파일이 통째로 나오고요. 요걸 이제 저장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아웃사이더님이 또 정리를 해주셔서 요거를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라포밍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면서 리소스 임포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테라폼에 대해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리소스의 의존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테라폼을 쓰시면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리소스들을 다 불러온 다음에 그것들의 서로 관계를 표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죠. 우리가 AWS 계정상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불러오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좀 있는 게요. 테라폼은 TF 스테이트에 저장한 내용을 매번 리플렛을 합니다. 명령을 실행시키기 전에. 그래서 플랜이나 계획이 너무 느려져요. 저희가 라우트 53 같은 경우 레코드가 한 500개 넘게 있었는데 그거 하나 플랜이나 어플라이를 하려면은 10분에서 한 20분 정도씩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리소스 수에 비례해서 느려지기 때문에 리소스 타입별로 혹은 이제 서비스 타입별로 적절하게 분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상에는 몇 가지 프랙티스들이 나와 있긴 한데 완벽한 방법은 없고 결국에 삽질을 하면서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조화를 진행했고요.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다수의 테라폼 프로젝트들로 이 테라폼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라포밍을 사용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사한 리소스들을 하나씩 묶어서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이 디렉토리 하나하나가 테라폼 프로젝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VPC, IAM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이 상태에서 좀 더 개선을 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커먼상에 있는 것들, 특히 리소스 타입별로 임포트를 해온 것들은 가능하면은 다른 서비스들에서 여러 번 사용되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리소스들은 어차피 서비스에서 한 번씩만 사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서비스별로 또 분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중 VPC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뭐 개발 VPC, 스테이지 VPC, 프로덕션 VPC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마다 이제 중복해서 서비스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리소스들을 각각에 대해서 전부 다 정의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모듈로 쪼갠 다음에 그걸 다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좀 개선을 해 나갔습니다. 요건 이제 먼 훗날의 일이긴 한데요. 좀 구조를 보면은 이제 커먼에는 정말 공유되는 자원들만 정의하고 서비스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각각의 서비스 디렉토리를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각 서비스에서 이용한 자원을 정의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같은 서비스가 여러 번 정의되지 않도록 모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로 만들었을 때 좋은 게 리소스 간의 의존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데 간접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프로젝트 간에도 이런 리소스를 공유하는 게 간접적으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커먼 디렉토리 안에 이렇게 리소스 타입별로 어떤 공유되는 자원들을 모아놓고 서비스에는 또 서비스에 필요한 자원들을 모아놨을 때 이런 식으로 A라는 서비스 프로젝트에서 IAM 프로젝트에 있는 리소스를 가져다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아웃풋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내가 다른 프로젝트에서 참조할 수 있는 리소스를 명시적으로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리소스들을 참조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간접적이긴 하지만 서비스 프로젝트들에서도 공유 자원들을 다 참조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긴 합니다. 네, 이 내용도 아웃사이더님이 잘 정리를 해주셔서 이거를 같이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얘기 드렸지만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게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테라폼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도 사실 관리 가능한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이제 테라폼을 도입하기만 해도 굉장히 좋은 점은 코드화가 되기 때문에 변경사항을 추적 가능하고요.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혹은 왜 삭제했는지 변경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롤백이나 변경을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보통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장애가 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 때문인데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좀 더 고도화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IAM을 잘 써보자
라는 게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네, 그래서 IAM을 테라폼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작업들을 진행했었고요. 뭐 IAM 리소스를 다들 잘 쓰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스타트업에서 운영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쓰면 엉망이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모든 개발자한테 다 슈퍼 어드민 권한이 부여된다거나 역할, 정책, 뭐 사용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어디 사용하는지도 잘 몰라요. 이런 게 막 수십 수백 개 쌓여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누가 퇴사를 했어요. 근데 퇴사한 사람의 권한으로 작동 중인데 이게 권한을 뺐으면은 서비스가 장애가 날지도 모르니까 못 지우는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IAM 지옥이 펼쳐지죠. 그래서 이제 IAM은 저희도 실제로 AWS를 쓰면서 느낀 거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리소스 중에 하나예요. 관리 정책이 미리 없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없는 상태면은 시간에 비례해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권한을 잘못 수정하면 서비스 장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웬간하면 잘 안 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테라폼으로 이런 리소스들을 다 코드화를 진행했고요. 코드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하면서 정책과 롤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 정책을 이제 논의를 통해서 정하고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테라폼을 도입하면서 이제 같이 진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웹 콘솔을 사용하지 않자고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변경, 모든 변경은 다 테라폼을 통해서만 반영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IAM에서 사용자 권한을 조금씩 빼앗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웹 콘솔은 사용하지 않되 혹시 부득이하게 너무 급해서 사용해야 되면은 그 내용은 다 이슈로 기록을 하고 이슈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테라폼 코드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요거랑 더불어서 하나 또 진행했던 게 이제 태그를 붙이는 작업이고요. 아마 AWS에 태그가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건데 태그가 사실 잘 활용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일이 인터페이스에서 입력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동화된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보통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저희는 이제 테라폼으로 그런 거를 관리를 시도했던 거고요. 요 태그를 남기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테라폼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웹 콘솔 상에서도 이 자원이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졌는지 혹은 이제 메타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스크립팅 같은 걸 했을 때 스크립팅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자원을 가져오거나 변경 처리하거나 하는 것들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태그 작성 규칙을 간단하게 논의를 해서 필수 태그와 선택 태그를 나누고 필수 태그는 반드시 남길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보면 이런 식으로 정했었고요. 뭐 이름이나 테라폼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혹은 테라폼 패스는 어딘지 VPC, 크리에이터 같은 것들을 필수 태그로 정했고 뭐 옵셔널한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프로젝트, 메인테이너, 팀 같은 것들을 선택적으로 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VPC 같은 거에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정을 했었고요. 뭐 간단하게 예제를 보면은 저희가 실제로 사용했던 코드를 좀 변형한 건데요. S3 버킷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태깅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태깅이 리소스 정의보다 긴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진행했고요. 네. 근데 태깅이 조금 함정이 있는데, AWS의 모든 리소스가 태그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요건 태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것도 있어서 일관적인 규칙을 만들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되게 이상한 게 리소스 타입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문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나는 게 EC2에서는 태그에서 괄호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EAB에서는 괄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규칙을 막 나중에 괄호를 쓰다가 언더바로 바꾸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그런 좀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웹 콘솔에서 태그로 필터링이 되면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EC2에선 지원을 합니다. EC2에서 우리가 태그를 정의해 놓으면 그 태그를 가지고 인스턴을 찾는 게 가능한데 다른 리소스 같은 경우는 그걸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즉 바로 이제 효용을 느끼긴 좀 힘든 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테라폼을 쓰면서 가장 많이 바뀐 점 중에 하나가 협업인데요. 네, 협업도 이제 처음부터 잘 됐던 건 아니고 조금씩 진행을 해가면서 어떻게 협업을 할지에 대한 합의를 좀 맞춰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라폼에서 협업을 하려면은 리모트 스테이트라는 걸 사용해야 합니다. 아까 전에 TF 스테이트라는 걸 얘기 들었었는데 TF 스테이트는 사실 각 개발자가 여러 명이 있으면은 각 개발자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르면은 우리가 AWS 상에 적용을 할 때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TF 스테이트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S3를 백엔드로 사용했고요.
테라폼에서는 S3뿐만 아니라 컨솔, etc 같은 백엔드를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3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시 작업을 못하도록 또 다이나모DB를 추가적으로 사용해서 락을 걸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코드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백엔드를 정의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S3에다가 어디에 테라폼 스테이트를 저장할지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이나모DB의 락 테이블도 지정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은 이제 리모트 스테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저 S3에 대한 권한은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은 또 J2P님이 잘 정리해 주셔서 이것도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앞서서 이미 요건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GitHub을 통해서 다 협업을 했고요.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인프라스트럭처의 변경은 코드로만 하자고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변경이 필요하다면 이슈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메인 저장소에 반영되는 변경은 모두 다 풀 리퀘스트를 사용했고, 풀 리퀘스트는 이제 제가 포함됐던 SRE 팀에서 리뷰를 해주고, 리뷰를 통과해야만 머지될 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머지 후에 이제 어플라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동화가 안 돼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PR을 보낸 개발자가 직접 어플라이 하도록 규칙을 정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뭐 저희가 요거는 실제로 사용했던 풀 리퀘스트인데요. 풀 리퀘스트를 보내고요. 이게 테라폼 코드가 담겨 있겠죠. 리뷰를 합니다. 리뷰를 보면은 어딘 또 주석에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셨고, 또 밑에 보면은 잘 처리했다고 칭찬도 있고요. 이렇게 리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뷰가 끝나면은 머지까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그런 워크플로우로 저희가 협업을 다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가장 할 말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저희가 작업한 것들은 다 PR로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CI를 통해서 자동화를 하려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테라폼에서 자동화할 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봤는데 쉽게는 이제 코드가 수정될 때마다 플랜의 결과를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테라폼에 FMT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여기서 코드 스타일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풀 리퀘스트가 끝나고서 머지가 되면은 적용을 자동으로 하는 거죠. 요걸 제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요거를 결국에 못했거든요. 좀 삽질을 하다가 못했는데 이걸 하지 못했던 이유는 플랜은 어플라이의 성공 여부를 보장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플랜 명령어에서 이거 잘 추가될 거야 라고 말해도 실제로 어플라이를 해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면 플랜은 단순히 이제 테라폼 코드에 포함된 논리적인 검증만을 하고요. 그걸 실제로 AWS에 호출했을 때는 잘 작동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적용을 해와야 알 수 있는 거고, 머지가 된 다음에 적용이 실패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귀찮아집니다. 왜냐면 이미 머지가 끝난 코드를 다시 PR로 만들어서 다시 리뷰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한 상황에 빠져서 저희가 실패했을 때 대응하는 시나리오가 잘 안 만들어져서 자동화를 진행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뭐 밑에는 덤인데요. 뭐 프로덕션에 자동으로 적용하면은 당연히 위험성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했던 부분은 이제 요 작업 정도로 진행했습니다. FMT를 실행해가지고 로컬 상에서 FMT로 코드 스타일을 강제적으로 테라폼 스타일로 맞춰놨는지를 확인하는 걸 서클 CI에서 빌드를 사용해서 확인하도록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이 내용도 S보험님 블로그로 위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1년 정도 테라폼을 사용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나름 잘 정착을 해서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HC의 97%의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9명이 참여해 주셨고 526 커밋을 했습니다. 요거 한 200개의 PR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지금 최종적으로는 인프라스트럭처 관리를 다 요 코드로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SRE 팀을 따로 만들었었는데 저희가 2017년 아마 후반기에 인프라스트럭처 쪽 관리랑 자동화에 집중할 수 있는 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별표 쳐진 3명이 주로 작업을 했고요. 근데 실제로는 서비스 개발자분들이나 심지어 이제 왼쪽에 한 분,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도 테라폼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해서 PR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소감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단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초기 도입할 때 이제 삽질했던 것들을 빼면은 인프라스트럭처가 정말 관리가 안 되거든요.
정말 관리가 안 되는데 테라폼을 쓰면서 그게 관리가 된다는 걸 처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또 다른 단점은 리소스 레퍼런스를 익히는 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리소스를 보고서 테라폼 코드를 보고서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AWS 계정을 개인 계정을 지원해줘서 다 개인 계정에서 테스트 해본 다음에 실제 코드에 적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리소스 레퍼런스를 계속 켜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매번 반복해서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자동화가 뭐 생각만큼 잘 안 됐다는 거, 그런 게 좀 단점이었고요. 장점은 이제 코드를 기반으로 협업이나 자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자체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변경 사항이 자동적으로 기록되고 공유되죠. 이것들은 사실 앞에서 다 했던 얘기들인데, 이렇게 했을 때 궁극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점은 우리가 삽질했던 내용이 다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개발자들의 코드를 보고서 비슷한 거를 새로운 개발자가, 그러니까 테라폼을 처음 사용하는 개발자가 따라서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변경 사항들이 쌓이면 결국 아키텍처가 되는데, 아키텍처에 대한 노하우와 프랙티스가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테라폼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쉬워졌던 경험을 했습니다. 개선해야 될 점들은 이제 사실 앞에서 하나 주제별로 얘기했던 것들을 더 잘하고 싶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간 좋은 삽질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주제는 이제 테라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오늘도 보니까 사실 컨테이너 기반 오케스트레이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불과 한 3, 4년 전쯤이었던 것 같거든요. 도커 나오면서 급속하게 퍼졌던 것 같고, 그것과 함께 이제 불변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노옵스 같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코드화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노옵스를 좀 지향했는데요. 서버에 들어갈 일을 최대한 줄이자.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어차피 그런 일이 별로 없긴 하거든요. 근데 호스트 관리도 최대한 줄이자 하는 거를 목표로 좀 삼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로서의 인프라스트럭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테라폼도 이제 그런 도구 중에 하나고요. 테라폼에서 저는 좀 재밌게 봤던 기능 중에 하나가 모듈이거든요. 근데 모듈이라는 게 추상화를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프라를 하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프라를 추상화한다는 게 정말로 가능할까? 그러니까 아키텍처는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지만 실제 구현 자체를 추상화한다는 게 정말로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사실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좀 테라폼을 사용하면서 많이 그런 의문이 사라졌고요. 왜냐면 클라우드 기반을 통해서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적어도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면 클라우드 기반 위에서 사용하는 모든 리소스는 다 코드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구를 사용하면은 테라폼에서 코드를 짜보면은 거기서 짠 코드 자체가 그냥 클라우드의 아키텍처 설계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모듈화를 하고 적절한 단위로 추상화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거는 컨셉을 이제 그린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모듈 V1이라는 모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모듈에는 지금 4개의 리소스가 정의되어 있고 뭐 네모가 2개긴 한데요. 이거는 카운트를 조정해서 사용한다고 뭐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듈을 구성할 수 있겠죠. 테라폼 모듈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모듈을 불러서, 그러니까 저기 모듈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모듈을 불러서 미리 정의해 놓은 모듈을 특정한 값들을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퀘어의 카운트를 2개나 3개로 정한다든지 아니면 펜타곤의 컬러를 정한다든지 하는 컨셉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보통 프로그래밍에서 코드를 복사하지 말고 추상화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코드를 정의해 놓고 그걸 재활용하려고 하잖아요. 테라폼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참조하고 있는 모듈 자체를 수정을 하면은 이 내용 자체도 같이 수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를 아키텍처에서 사용하던 코드를 2번 만들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듈에서 이 모듈을 사용하는 실제 구현들을 다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테라폼 모듈은 처음엔 되게 긴가민가 했었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도구라는 걸 좀 느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활용되면은 우리가 인프라라는 걸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까지 좀 단점은 올바른 추상화를 하기 위해서 강제되어야 할 부분들이 강제되어야 할 부분들을 도와주는 기능이 거의 없어요. 그냥 나쁜 추상화를 막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듈을 잘 쓰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래서 테라폼에서, 그러니까 하시콥에서는 최근에 이제 테라폼 모듈 레지스트리라는 거를 만들어 공개했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만든 모듈을 공유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모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사실 여기서 끝이고요. 이런 건 이제 참고 자료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테라포밍을 이용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하잖아요. 근데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한다고 쳤을 때 만약에 뭐 어떤 서버를 그러니까 그냥 플러그앤 플레이 식으로 일단 스케일링했어요. 그러면은 플러그앤 플레이를 한 그 서버에 대해서도 그 스케일링이 적용이 자동화 될 수 있는 건가요? 테라포밍을 이용하면. 그러니까 상황을 얘기해 보면 자동화된 도구를 가지고서 별도로 스케일링을 했을 때 테라폼 적용이 됐느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근데 그거는 사실 안 되고요. 그래서 사실 테라폼에서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좀 있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아이디어로만 좀 생각을 해봤던 거는 아까 전에 리모트 스테이트를 공유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TF 스테이트를 가짜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동화 스크립트 업데이트 해주고 요걸 참조하면은 테라폼에서도 또 바뀐 게 적용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정도만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네. 네, 저 마이너스 사이트 김보근이라는데요. 그 테라폼에서 그 실제로 테라폼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인프라의 초기, 인프라스트럭처의 초기 생성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프로덕션 서비스에서 사소한 인프라 요소의 변경 같은 경우에도 테라폼을 적용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되게 뭐 로드 밸런서에서 인스턴스를 추가를 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특정 인스턴스만 제외를 할 때 그 사소한 변경을 위해서 테라폼으로 뭔가 한다면 오버헤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빠른 업무를 위해서 또 오버헤드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다. 네, 방금 전에 질문이랑 비슷한 부분에서 저희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저희는 일단 코드로 관리하는 걸 일단 목표로 했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자동화 도구도 같이 만들고 있었거든요. 운영상에서 뭐 장애가 났을 때 그걸 빼버린다든지 새로운 거 추가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어서,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좀 유동적인 부분들은 아까 얘기 드렸던 방법으로 처리를 하려고 좀 고민하고 있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테라폼에서 기능적으로는 다 커버를 하는 부분이긴 해서 저희는 어쨌건 그게 이 코드 안에서 빠져나가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이걸로 관리를 하려고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PR을 할 때 정말 급한 건 핫픽스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들은 다 리뷰를 거쳐서 진행하고 핫픽스는 먼저 반영을 해주도록 하고 있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케이스가 되게 다양할 텐데 네. 그런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테라폼 코드를 다 만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실 재사용되지 않을 것들도 다 테라폼 코드가 새로이 생성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오버헤드나 그런 거는 근데 테라폼이 기본적으로 뭐 추상화를 하는 건 아니고요. 테라폼에서 우리가 리소스를 정의할 때는 다 1대1로 정의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오버헤드긴 한데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네, 저희는. 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참고 사이트 한 번만 더. 네. 여기 r.nacyot.com이거든요. 네. 네, 그럼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은 4시